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한 종목만 우리가 투자할 때의 리스크는 참 엄청난 거고, 사실 우리가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각 가치가 어떠냐 분석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 인내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오래된 그 광고 기억하십니까? 주식 격언을 순서대로 알려주던 광고 캠페인이 있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전 국민이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다가 담았다가 한 번에 다 깨지면 어떡해.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 생각해보면 그때 이후로 시간이 한 수십 년 흐른 것 같은데 여전히 노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집 한 채, 약간의 간지러운 국민연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분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금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내 돈을 지키고 목돈으로 불리는 방법,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서상원 부부장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부부장님이라는 단어를 네네. 사실 은행 말고 이제 다른 데서는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쓰죠. 예, 이게 네. 어떤 직책입니까? 어떻게 보면 뭐 네. 관리자급인데 부장과 차장의 그래요?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사라진 그런 계장님들 이런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네네. 은행에만 있는 그런 직책인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업무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네네.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게 왜 더 중요할까요? 네,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네. 뭐 이런 격언은 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아마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처음엔 이게 때문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슷한 동일한 자산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 자산이 한꺼번에 이제 깨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조금 그 성향이 다른,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두 자산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 보유를 하게 되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채 팔고 남학신 파는 아들이 한쪽은 비 오면 그래도 이쪽은 웃고 해 뜨면 웃고 이런 아들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지금 게시판에도 저는 한 바구니에 담았어요 하면서 몹시 울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해도 어떤 자산을 담느냐에 따라서 투자 손실 위험을 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분산 투자라고 한다면 그냥 나눠서 투자한다라고만 네. 생각하시면 그 뭐 나눈다고 나눠서 다 떨어지는 거 하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다 떨어진다면은 뭐 분산하는 게 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사실 투자의 본질은 사실은 그 뒷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 사실 투자의 본질이고, 투자를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좇는 행위지만 우리는 그 리스크를 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 해도 그 리스크를 완벽하게 다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스크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부분, 뭐 말씀하신 뭐 금리라든가 뭐 시장이 침체가 되고 뭐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는 또 전쟁도 하고 있고 이런 외부적인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하는 리스크를 좀 줄인다라는 의미는 어떤 대상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할 때 두 자산 간의 어떤 관계,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꽤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리 움직이는 그런 자산들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야, 천하제일 단타 대회다. 진짜 단타 잘하는 사람이 요즘엔 짱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수익률을 생각하면 아니 오랫동안 가치주에 푹 담궈두면 오른다고 했는데 네. 푹 사갔거든요. 없어졌어요. 내 자산의 가치가.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점심을 먹다가도 얘기하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라는 종목. 그렇죠. 좀비디아. 그냥 네. 뭐 천슬라 얘기하는데 뭐 천슬라가 뭡니까 벌써 1,100불을 넘어선 지가 그렇죠. 엊그저께 넘었고. 아니 누구는 엔비디아로 뭐 네. 차를 바꿨다는데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때문에 참 희비가 엇갈리는데 사실 최근에 그 투자 성과를 보면 엔비디아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전망에 대해서도 뭐 1,400불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면 그렇게 핑크빛 일색인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굴곡이 많았던 아, 그랬나요? 주식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작년 초에 150불에서 200불 사이였는데 지금 1,000불 넘었어요. 이 네.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2016년, 17년 이후에 주가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이전의 아.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하죠. 아, 흑역사가 있습니까? 엔비디아도? 흑역사 사실 그렇게 우량한 그러니까 네. 대단한 종목도 흑역사는 다 있고요. 이야. 뭐 우리가 조금 더 과거를 보면 2000년도 초까지 좀 거슬러가 보면 사실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해는 최근이 아니고요. 가장 많이 오른 해는 한 해 동안 네. 2001년도입니다. 네. 그때 주가가 한 해 동안 300% 올랐어요. 3배. 1년 동안 3배가 올랐다고요? 예. 아, 그때 대체 그 시점상 닷컴 버블 시점인 건 알겠는데. 네네. 네. 닷컴밥을 바로 직전에 확 올랐다가 네. 닷컴 때는 그 2002년도에는 그냥 곤두박질 쳤죠. 마이너스 87%까지. 마이너스 한 해 동안. 87%요? 예.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잔고가 1,300만 원 남았다. 130만 원 남았다. 아, 그 정도면 출근 못하죠. 어지러워서. 이게 아마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최근의 모습만 봐서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한 종목만 우리가 투자할 때의 리스크는 참 엄청난 거고 사실 우리가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가치가 어떠냐 분석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 인내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엔비디아도 흑역사 있었다. 이거 오늘 새로 알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요. 흑역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간밤에는 한 4% 빠지고 오늘도 네네. 장외에서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요 전까지 실적 발표하고선 한 20%가 올랐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빠졌어? 그럼 어떻게 오늘이 타이밍인가? 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조정이 될 때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 만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투자를 고민할 때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이나 대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아마 사례가 아마 엔비디아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엔비디아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1,100불에 산다? 비싸죠. 너무 비싸다는 네. 생각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고 뭐 과거에 몇 년 전에 사신 분이라면 아주 마음이 편하시겠지만 그분은 우리 이미 파셨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하셨을 가능성이 네. 높죠. 이미 가지고 계시는 것도 대단한 인내심인데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오를 때 관심을 가지지만 제가 지금 엔비디아를 산다라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이지만 저는 좀 돌려서 엔비디아를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 시장을 산다. 미국 시장 전체를 산다라고 한다면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투자하신다면 저는 지금도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라는 특정 종목 말고 미국 시장을 산다. 그러면 엔비디아 종목을 사는 대신에 그냥 나스닥 지수가 편입되어 있는 ETF 같은 걸 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 지수 좋고 조금 더 미국 시장을 대표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S&P 500. S&P 500이 가장 그 우량 기업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시장 전체 S&P 500에 투자하는 ETF나 인덱스 펀드를 사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긴 최근 들어서 보면 반도체주, 미국장의 반도체주만 담고 있는 그 속슬 이런 것들도 네네. 굉장히 수익률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시점이 참 오묘합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지표를 보면 1분기 GDP가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꺾일 네. 것 같은데 이런 지표가 나왔어요. 반면에 고용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는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좀 사람 웃돈 주고라도 뽑아가려는 데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소매 판매의 대표적인 회사는 장사가 잘 안 잘안 됐다고 된다고. 해서 주가가 20% 빠져버리고 자 이럴 때는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제일 중요한 뭐 올해 이슈라면 뭐 다들 말씀하신 금리 인하 언제 할 건데 하는 건 맞는 건지 도대체 뭐 대선 전에 한다. 사실 작년 12월 달 말 FOMC만 봐도 사실은 올해 뭐 최소한 금리는 3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 벌써 5월 이제 오늘도 5월 말일인데 5월이 되도록 금리 인하 소식은 조금 전혀 없어요. 요원해 보여요. 네. 그래서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고 아니라고 해주세요. 한다고. 맞아요. 이거 네. 뭐 언젠가 아마도 이제 저희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이게 또 주식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불확실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언제 해야 되나 이 불확실성이 다 끝나고 대선도 끝나고 언제에 대한 고민스러울 텐데 사실은 저는 그 시장에서는 발을 빼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아직 택시 잡지 예, 말까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파티장에 남아 있어요. 파티장에 남아 있으라는 얘기고 아직은 택시 잡지 말라는 얘기시고요. 그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조정 시에 좀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하겠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되게 쉽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고객분들과 많이 만나 보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우리의 심리를 이기는 의사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빠져버리면 그렇죠. 역시 하락할 때 사야 돼 하면서 이때 왕창 담아야지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특히나 이 투자나 재테크에서는 되게 반복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고 그냥 인정을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고 대신 이제 시장에 늘 발을 담그고 있어라. 그러니까 뭐 이제 물이 올랐다 빠졌다 할 텐데 네. 빠지더라도 완전히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오지 말고 물 안에서 늘 버티면서 그 자산 배분을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 발을 담그고 있어야 그래야 상황이나 종목을 좀 들여다보죠. 맞아요. 한 주라도 가지고 있어야 이 경계병이 보초를 서다가 대장님 약간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미국에 먼저 투자해서 지금 지수를 사라. 지금 지수로 봐도 사실은 꽤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저희가 거의 4월 이전까지 계속 알려드렸던 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말씀 계속 드렸어요. 지금보다 주가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아까 말씀드린 금리라든가 대선이라든가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우리한테 영향을 줄 텐데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그 AI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만큼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그 기업과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역으로 가장 주가가 하락해 있는 혹은 많이 안 오른 뭐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주가가 지금 더딘 상황이고 뭐 옆에 있는 나라 뭐 중국을 봐도 사실 주가 흐름이 사실은 썩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은 제일 저렴한 싼 국가인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먼저 사는 게 낫지 않아?라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뭐 80-90% 그러니까 전체 선진국 시장에서 한 80% 전 세계 시장에서는 50% 이상이 미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수에 대한 배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올해도 역시 미국 시장 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맞는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내장을 완전히 모른 채 하고 싶지는 않다. 양쪽을 좀 나눠 담는다 하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조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대로 투자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아우르는 지수가 이제 MSCI 월드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 유럽을 그러니까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뭐 인도, 뭐 베트남 이런 신흥 시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조금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비율대로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산다거나 전체 시장을 산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 가르마의 황금 비율이네요, 여러분. 2대8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아마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거 관심 갖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채권 투자는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거 장 며칠 안 보고 있으면 확 떨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주식하고 채권을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한다면 요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기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장기 투자한 미국의 어떤 시장 결과를 제가 한번 보면은 2000년도부터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오래 투자했다고 한다면 미국 S&P 500 말씀드린 ETF에 만약에 우리가 장기 투자했다면 대략 연환산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0%를 좀 넣는 한 10.6% 정도의 연환산, 연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채권도 물론 장기채도 있고 단기 채권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중기에서 중장기 채권이라 하면 보통 이제 7년에서 한 10년 정도에 투자하는 ETF 많이 이제 고객분들 많이 투자하시는데 만약 채권에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는 3.28%. 겸손한데요. 조금 마음에 안 네, 드는, 마음에 겸손한 만족스럽지 수익률. 않은 수익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황금 비율이라 주식과 채권을 황금 비율로 투자한 경험 사례가 6대 4의 비율이에요. 6대 4. 주식의 60, 채권의 40.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주식 채권을 60대 40으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그 결과는 대략 그 연환산 수익률로 계산하면 한 8.23%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실은 연환산 8.23%라는 거는 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그쵸.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수익률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수익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사실은 위험 지표, 리스크 지표들인데요. 주식만 우리가 투자했을 때 리스크 지표는 대략 한 14.7%. 이것은 이제 한 해 동안 투자한다면 약 14% 정도의 가격의 변동폭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채권은 한 6.6%.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8% 수준. 그래서 리스크를 완전히 우리가 줄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 대비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한 6대 4의 비율로 투자하신다면 대가 이게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연 한 8에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장기 투자한다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6월부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국채가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미국 국채랑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질 것 다르죠. 같은데 한국 국채, 한국 채권 시장에는 얼마나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요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포션을 미국 주식을 조금 많이 담는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제가 왜 계란 얘기하면서 좀 상관관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다면은 또 우리나라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주로 투자하시는 분이 한국 채권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 분산 투자 효과는 꽤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예, 예.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6월부터 개인 투자 국채가 나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게시판에 거의 매일매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금값이 작년부터 꾸준히 올랐잖아요. 그리고 꽤 많이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들어가 봐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금에 투자하는 것. 또 좀 반복되는데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금도 사실은 뭐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갖는 자산은 아닌데 사실 최근에 가격이 뭐 한 2,400불 온스당 뭐 그것이 약간 빠졌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금에 대한 투자는 저는 되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금을 담는 방법이나 이제 포션은 이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물을 사시는 거는 사실은 그 거래 비용이 비쌉니다. 맞아요. 부가세도 있고 그 세공 비용이 있어서 KRX 통해서 금 투자하시는 게 저는 그 적립식으로 쌓아가시는 거 권해드리는데 근데 지금 너무 비싸지 않아요, 부부장님? 비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예측하거나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네. 전문가분들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금 가격이 고점에 왔다고도 보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많이 샀죠.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 채를 조금 매도하고 그거를 이제 금으로 좀 대체하는 수요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해외에서 나라는 이제 전쟁들이 계속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이라는 자산은 달러랑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선호도 커졌고 그다음에 또
그 금수요를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금 가격은 어차피 공급은 제한돼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물론 변동성은 네.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험성으로 어느 정도 아주 가지고 계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막 공격적으로 사실 시점은 아닌 것 네네. 같죠. 우리 마지막으로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요즘에 네네. 이더리움 ETF 현물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조만간 큰 손들이 이거 사들이면 이더리움도 1,000만 원 간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가상자산도 좀 담을만 합니까? 물론 이제 전통적인 자산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 대상이 많이 다변화되고 있어서 주식, 채권이나 금 이런 전통적인 자산 외에도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ETF로 출연되면서 이제 장내로 이제 들어오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역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을 계속을 이제 제가 주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투자 대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편입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다른 자산 간의 어떤 관계를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24시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네. 게 사실은 우리가 꼭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편입하신다면 네. 아주 조금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읽히죠?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서상원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